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주가 조작 의혹 받고 있는 삼부토건 요 관련된 1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부는 삼부토건부터 강제 수사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제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뭐 중매도 섰다 그러고 뭐 김건희 씨가 그 서울의 소리 통화 녹음에서 보면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통화 녹취도 있잖아요. 정말 질기고 깊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래된 인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만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삼부가 이러저러하게 좀 얽혀 있는 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거는 말씀하셨듯이 그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삼부토건의 관계자들이 입건돼 가지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김건희 씨 등등의 역할은 빠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왜 그 멋쟁이 해병 그 카톡방에서 삼부 체크하고 이런 얘기를 그 이종호 씨가 했잖아요. 그 이 블랙펄 인베스트에. 이제 그런 데다가 당시 시점에 그 삼부토건의 뭐랄까요? 그 도금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접근할 수 없는 무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가 참여할 거다.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지고 관계자가 그 우크라이나 출장에 대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허위로 그런 소문을 띄워가 주가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여서 아마 이게 좀 그 수사가 진행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넘겨받아서 특검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특검보가 하셨다는 말씀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진척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사실은 수사가 제일 많이 된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공소유지, 기소해서 공소유지만 남은 정도로 이미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특검이 새로 수사해야 될 게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또 뭐 건진 법사 관련된 통일교 쪽의 로비 의혹이나 명태균 사건도 다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된 사건이어서 이제 특검이 뭔가 새롭게 김건희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부토건이 가장 적절한 이 사건이 아니어서 그거 먼저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삼부토건 관련된 의혹이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일파만파로 막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죠? 그 인터넷 매체 중에 한 군데에서 그 삼부토건 관련된 의혹을 그 계속 한 1년 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그 삼부토건을 통해서 이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어머니죠. 그분이 강남에 무슨 그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고요. 심지어는 건진 법사라는 분이 삼부토건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했었다. 강릉에서. 그때부터 건진 법사하고 이 김건희, 윤석열 씨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그런 로비를 이 전달하는 창구로서 건진이 기능을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보다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면은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생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퇴임 직전인가 100억 정도의 주가 조작이 있다 뭐 그런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이상일 거다라는 추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 삼부토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전히 김건희 씨라든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삼부토건부터 파헤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모든 뭐 16개의 이슈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소환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삼부 토건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쇼킹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봐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이죠. 이른바 주포라고 불리는 이모 씨가 지난 2021년 지인에게 윤석열 와이프가 나 때문에 떼돈을 벌었다. 김건희 씨가 전화로 오빠 주식 이거 어떻게 사야 돼? 연락이 와서 15억하고 7억, 22억 원어치 주문을 다 해줬다고 말하는 내용의 전화 녹취록을 KBS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상당히 이 투자금 규모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증권 계좌가 어디에 있는데 내가 그걸 대신 주문해줬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녹취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배경은 김건희 씨는 일단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할 만큼 이 거래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고 잘 모른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그 검찰의 수사 결과하고 배치되는 증언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김건희 씨가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냥 뭐 1인 매매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분하고 개인적 친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저 사람이 그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김건희를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녹취록에 따르면 뭐 100번 이상 김건희 씨를 만났다 집에도 이렇게 갔다. 집에도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이 정도는 모를 거다. 김건희가 이런 정도였는지는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물론 본인은 지금 와서 자기 자신이 좀 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깊이 수사를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그 검찰의 1차 수사의 결론이 이미 뭐 그 고검 수사에 의해서 뒤집히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2021년 당시 상황인데 만약에 윤석열이 날아가면 나 때문에 날아가는 거다.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선수가 김건희에 대해서 그 정도로는 모를 거다. 자기 와이프 거랑 처갓집이 그 정도로 했다는 걸 알면 조국한테 그렇게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근데 이 주포라는 사람이 혹시 그 멋쟁이 해병의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1차 주가 사람이에요. 조작에 따른.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 10년 공소시효를 얘기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주가 조작이 있었고 1차 주가 조작은 결혼하기 전이었죠. 네. 네. 아무튼 그 이러한 식의 녹취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 이걸 가지고 단정지어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건진 법사가 통일교 측에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라고 이제 건네받은 샤넬백 이거 유경옥 그 전 대통령실 행정관 통해서 이제 뭐 다른 백이랑 구두로 교환했다, 뭐 웃돈을 주고 교환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에 검찰이 이제 그 압수수색할 때 이 유경옥 행정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초기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때 이제 뭐 확인할게요 한다면 그냥 초기화를 그 자리에서 시켜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좀 황당하네요. 압수수색 중에 그걸 초기화를 뭐 그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 도중에 눌렀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 비서관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떨려갖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많이 해본 솜씨 같이 마치도 예. 아니면은 그렇게 또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그 건진 법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특히 뭐 신발과 관련해서도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사이즈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황은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심증은 상당히 굳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과연 이제 특검에서 어디까지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걸 확인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겠죠. 결국 이제 뭐 실물을 특검이 어떻게 찾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면 저걸 뭐 잃어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무슨 눈에 잘 안 보이는 무슨 작은 장신구도 아니고 백 2개를 이제 백 3개와 신발로 교환했다는 거고 그 전에 그라프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압수수색 경과에서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실물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게 그 통일교의 그 윤모라는 고위직 그 건진한테 일단은 통일교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김건희에게 로비를 해달라고 목걸이나 샤넬백 등등을 전달했다는 분이 최근에 통일교 교단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명된 이유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제명되다 보니까는 뭐 또 감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 폭로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 부인도 통일교 교단에서 무슨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통일교단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통일교 교단이 정권을 향한 로비 창구가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법에 보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김건희 관련된 의혹 수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수사를 그렇게까지 확대할까 싶긴 하지만 특검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검찰이나 다시 경찰로 다시 연계해서 넘길 수 있거든요. 아마 통일교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일파만파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유경옥 씨라는 분은 그 정도면은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그거를 초기화할 정신이 있다 그러면 초기화한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포렌식 하면 나중에 다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초기화할 정도의 그 대담함이 있다는 건 상당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명태균 씨가 JTBC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식구다. 유경옥 행정관, 정땡땡 행정관은 나를 포함해서 식구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식구는 좀 이 담대함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보면 진짜 바쁘겠네요. 지금 인지 수사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그 쟁점도 뭐 16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인지하는 상황으로 이제 막 심지어는 통일교 수사까지 확대되고 그러면은 이 정부 내내 해도 그 시간이 모자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할지에 대한 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원래는 샤넬백 2개를 선물을 했는데 이거를 3개 플러스 신발 하나로 바꿨다라는 건 아마 샤넬 그 압수수색해서 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발 사이즈가 250이라는 것까지 다 나왔죠.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사실 여성의 신발 사이즈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물건 자체는 없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실물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네. 안 그래도 조선일보 논설위원 칼럼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네. 법사님, 무소, 샤넬 가방, 목걸이를 넘는 화끈한 소재가 발굴될 거다. 이게 김건희가 보수의 쥐레밭이다. 이런 칼럼을 제가 굉장히 의미 깊게 봤는데 무라벨님은 이 얘기도 하셨네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에르메스 여기에 샤넬, 디올 뭐 다 나온다. 명품 브랜드가 다 튀어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아니 실제로 이번 이제 3대 특검 수사의 정점은 김건희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수도 많은 데다가 사실 내란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서 그걸 이제 기소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지 새로 밝혀질 거
이를테면 관련자들이 거짓말한 거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이제 미진했던 이를테면 외환유치죄 같은 거 이건 이제 검찰 수사 단계 수사가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그런 메모들 계엄의 동기가 뭐냐 이런 정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밝히는 거지.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 그런 게 막 생겨날 거라는 거죠. 일단 너무 많고 가지수가. 그런 과정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의혹들이 추가로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최근에 보면 그 김건희 씨 가족이 운영하던 농수산물 그 수입 관련된 기업에서 평택항으로 뭘 수입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왔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돼 있어요. 만약 이런 게 추가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 세간에 눈과 귀를 다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결국 김건희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되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지금 소환이나 출석보다 김건희 씨 소환이 언론에는 훨씬 더 관심 대상일 것 같아요. 언제쯤 예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달 못 넘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수사 속도면은 이달 중에 그리고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다. 김건희 씨 소환이. 지금 이제 뭐 영부인도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을 부른다 한들 본인이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다 그럽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한 특검이 아니고 지금 자연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과의 공범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혼자서 비제로로서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해나간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주 긴밀한 논의하에 했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또 확인을 특검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마치 또 막장 드라마처럼 굉장히 말초신경을 자극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좀 한 가지 좀 착잡한 것이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도 그렇고 소위 이제 그 명품 가방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70년대 필리핀에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그 명품 그 구두하고 핸드백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세계 10위권에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걸 좋아하니까 또 선물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뇌물 비슷하게 받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상당히 그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천박한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린 건가라는 점에서는 참 착잡함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재판 출석에서 특검 측과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특수본의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의 사건을 이첩했다.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뭐 쓸데없는 시비 걸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 대응을 하는 방식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출석하라 그러니까 뭐 지하 출석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시간 가지고 뭘 하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여론만 악화시키죠. 저런 식의 얘기가. 지금 특검팀에서도 황당하다.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인계 안에는 이첩까지 다 포함된 거고 어쨌든 사건을 넘겼다는 얘기인데 인계면 어떻고 이첩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향후 재판에서 저런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재판에 활용하려는 그리고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그 시간 계산 이걸 가지고 한번 재미를 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거나 의미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계속 끄는 그것이 전략이고요. 그거 외에는 내용을 가지고 다투기에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 결론이 명약관화하다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심지어는 이게 이첩이냐 인계냐를 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과연 그러면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어디까지 그 회의의 내용이 있었고 어디까지 의도를 하고 있었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자각을 지금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프왕님이 내일 나올까요? 뭐 댓글 남기셨는데 이제 내란 특검이 내일 오전 9시에 이제 소환을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정각 도착 어렵다. 10분, 20분 지각할 것 같다고 사전 예고를 아예 했더라고요. 저는 보통 지각은 당일날 그렇잖아요.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늦는데 죄송하다. 양해를 구한다. 보통 지각은 당일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좀 늦겠다 하는 거지. 대놓고 나 이제 10분, 20분 늦을 거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아니 근데 그 왜 출석 시간 가지고 계속 저러죠? 9시에 오라 그러면 10시에 간다 그러고. 아니 지금 주술설까지 돌고 있어요. 아니, 9시에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10시, 9시는 기운이 안 좋다. 이래서 10시에 가려는 것 같다. 내지는 뭐 기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게 여론만 악화시킨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멀긴 합니까? 고검에서 아크로비스타까지 1km 정도예요. 근데 거기 오는데 9시는 안 되고 9시 20분까지 가겠다. 이게 도대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그런 품위를 고려할 때도 저게 맞는 그 대응 방식인가 싶고요. 결국 그냥 사사건건 뭔가 엇박자를 놓고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만들어서 이 뭐랄까 지금 진행되는 특검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식의 인상을 자기 지지자들한테 남기려고 저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별로 9시에 출근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체 리듬상 9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현직 대통령일 때도 9시에 출근을 못했는데 내가 지금 피의자 돼가지고 9시에 가야 되냐.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심리적 상태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비 걸 일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뭐 이첩이냐 인계냐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거에는 지금 심리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하고 지금 특검인 어떤 조은석 특검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도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감이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럴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이 그렇게 샤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대로 지금 따라가면서 받아주는 형식이 아닌가. 정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변호사들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들고요. 주술설 얘기도 나오는데 주술 믿다가 이 꼴이 됐으면은 더 이상 주술을 안 믿어야 그게 합리적인 건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매몰돼 있다면은 이 심리적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한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어요. 재석 의원이 179명이었는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어제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일 과제,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건 결국 이제 대통령이 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김민석 총리는 뭐 인주는 됐지만 인사청문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겸허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그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뭐 수석 최고위원을 했던 그런 일종의 이제 실세 의원으로서 힘이 좀 실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 이 총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좀 많이 주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정 그 기간 동안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물론 본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여권 내에서 정치적 비중이랄까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한껏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그리고 집권 초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무기력 내지는 역량 부족으로 이제 총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포석을
어떤 포석으로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뭐랄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서 지금 신바람이 나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만기 칠람을 해가지고선 뭔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궤적을 남기고 싶은데 책임 총리한테 그거를 다 넘겨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대 총리가 그렇게 존재감 있는 총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하십니다 소리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쓴소리를 하면서 정말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그걸 김민석 총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